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7년 8.2 대책과 2018년 9.13 대책을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동산 대책은요. 엄청났었죠. 파급 효과가. 그 효과가 지금 2020년 양도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8.2 대책의 이 파급 효과는요. 서울 강남 어느 세무서입니다. 이 납세자 상담실에 정말 북새통을 이루게 했던 그런 효과를 발휘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세무사님, 이 번호표가 없어서 순번을 놓칠까 봐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전부터 왔는데요. 이 상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도 대기 중이고 정말 부동산 세금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17년 8.2 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길래 이런 납세자들의 국민들의 하소연이 섞여 있었을까요? 자, 17년 8.2 대책의 가장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요. 바로 이 단기 투기 억제입니다. 단기 투기 억제와 주택의 실수요자 보호가 목적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8.2 대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요. 이 바로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그리고 청약 경쟁률 등 이런 분양권이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었을 때 주택 분양과 이 매매가가 과열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거래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이 지역에 이런 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그러한 법규인데요. 8.2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조정대상 지역 발표였습니다. 그때 발표가 된 이후에 많은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정되기도 하고요. 해제되기도 하고요. 근데 2020년 2월 21일 현재 지금 조정대상 지역의 현황입니다. 서울은 서울 전역 25개구가 조정대상 지역이고요. 경기도는 과천이라든지 많은 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모여드는 그러한 지역의 이런 그 조정대상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시도 조정대상 지역에 여전히 묶여 있고요. 다만 이 부산은 모두가 다 해제되었습니다. 자, 이 8.2 대책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의 메가통급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18년 4월 1일 이후에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것도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막강한 중과세율이 부과가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중과와 함께 이 세트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것인데요.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주택자에게 10%가 가산된다면 어떤 세율이 적용이 될까요? 통상적인 일반 세율은 6에서 42%의 세율인데요. 여기에 10%가 가산되면 16%에서 52%.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바로 20%가 가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에서 42%에서 20%가 가산된 율 26에서 62%. 양도 차익에서 절반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 구조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정말 무서워서 이 집을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18년 4월 1일 이후에요.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요. 부동산 중에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이 매매 차익의 일정률을 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상당한 절세 효과를 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매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엄청난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17년 3월 이후에 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 기간은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들이 2년 보유는 해야 되지만 여기에 가장 핵심
요건이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 2년을 보유하고요. 그리고 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비과세를 판정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분양권의 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5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가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구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주택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해서요. 조합원 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하는 입주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반드시 구분하셔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18년 9.13 대책인데요. 이때 대책이 발표난 뒤에도 납세자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세무사님, 정말 이럴 줄 알았다면 세무사님 말씀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진작 할 걸 그랬습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깔아놓았던 이 꽃길이 9.13 대책으로 전부 사라졌네요. 이런 납세자들의 하소연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18년 9월 13일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자, 보시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그동안 굉장히 과다하게 지원해 주었던 이 혜택이 규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거주를 더 강화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화입니다. 자, 1주택자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이 취득한 주택을 주택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이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와 항상 같이 다니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함께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된다는 점, 정말 많은 세부담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요. 주택 수가 2주택일 때는 일반 세율의 10%가 가산이 되고요. 3주택일 때는 20%가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됨으로써 이 조정 대상 지역에 그동안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그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주 거주 요건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9억 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연간 8%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 미만 거주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게 되겠죠. 일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연간 2%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때는 6%, 15년 이상일 때는 30%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연간 8%라고 말씀드렸죠.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적용되면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때는 24%, 그리고 10년 이상일 때는 8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18년 9월 14일 이후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요. 대체 취득 기간이죠. 중복 기간, 중복을 허용해 줬던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에 2년 내 처분을 해야지만이 대체 취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라는 매년 6월 1일이죠. 이 과세 기준일을 현재 국내에 소재한 과세 대상 주택과 그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인별로 합산을 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바로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 관할 부동산을 관할하는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것은 바로 지방세가 되는 것이고요. 재산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바로 국세죠. 이것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합부동산 과세 표준은요, 공시가격에서 유형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공시가격은 주택, 종합합산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 이렇게 세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누게 되고요. 주택은 6억 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공제한 후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법에서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90%, 2021년에는 95%, 2022년에는 100%를 실현하겠다는 그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자는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화 규정이 생겼습니다. 많은 주택을 2주택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세무서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기 시작하였죠.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실제 하고 있는데 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요, 임대 수익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도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리과세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등의 이 소득과 주택 임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요, 분리해서 신고하는 과세 체계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는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택들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자,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차등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리과세로 이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그 산식 구조는요,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의 필요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는데요. 이 차감한 부분은 바로 임대 수입의 소득 금액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을 해주고요. 거기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분리과세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임대료 인상률 5%를 준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과세 세액을 계산할 때 임대주택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60%, 그러니까 수익금액에서 이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율이요 60%입니다. 이에 반해서 주택임대 미등록을 하는 경우는 50%죠.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결국 주택임대를 미등록을 한 경우는 소득률을 더 높이 보겠다는 그러한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해 주는데 주택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는 4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50%인 200만 원만을 공제해 줌으로써 주택임대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요, 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을 더 높이 책정을 해서 14%를 적용하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이 보유기간 요건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요, 최종적으로 한 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이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2021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이 보유기간을 2년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 그리고 상속, 동거 복량 등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는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정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요, 보유기간 중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종전 규정을 보면요, 다주택자이죠. 다주택자인 상태에서도 C주택, 마지막 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이 2년이면 1세대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 C주택, 단독 1주택,
나머지 한 주택을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보유 기간이 2년을 충족해야지만이 1주택 비과세를 하겠다는 뜻이죠. 다음으로는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단 1회만 비과세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전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요.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기 임대주택이 정말 여러 채인 경우에도 모두 주택수에서 다 제외를 했습니다. 예컨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A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받고 또 다른 거주주택 B를 취득해서 2년 거주한 후 다시 매각을 하는 경우에도요. 직전 거주주택 A죠. 양도한 후에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했지만 개정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개정 전에는 이 거주주택을 활용해서 비과세를 정말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양도소득세 구조 하에서도 다주택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절세 테크의 최고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세법이 이렇게 개정된 후에는요. 거주주택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이 출구 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주택에 대해 단 1회만 비과세하는 것으로 강화가 되었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19년 2월 10일 이후 취득하는 신규 주택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시행일 당시 거주하는 주택은 종전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종전에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이 주택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횟수에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았죠. 즉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기존 거주주택에서 양도 후 발생하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서 이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요. 전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하게 된 그런 거주주택에 만약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요. 직전 거주주택 양도 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 결국 최종적으로 임대주택 한 채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했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종전 규정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년 거주해도 비과세, A, B, C, D에서 그렇죠? A주택 비과세, B주택 비과세가 되죠. C주택도 비과세가 됩니다. D주택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정말 세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많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정 후에는요. D주택, 마지막 남은 거주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2년 거주를 했었을 때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그러한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다 과세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이 거주주택에 대한 구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러한 발표를 함으로써 정말 많은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이월 과세 대상에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 이월 과세란 거주자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를 하고요. 이 증여한 날부터 5년 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만약에 양도를 한다면 증여재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요. 증여한 자가 당초에 취득했던 이 가액을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종전에는 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죠. 6억 원까지 공제되는 금액까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절세 전략으로 정말 많이들 활용하셨는데요. 이번 9.13 대책을 통해서 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2월 과세 대상 자산으로 포함됨으로써 이 증여를 통한 특히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7년 8.2 대책과 18년 9.13 대책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부동산 대책들이 2020년 양도소득세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을 양도를 할 때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